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맨체스터 시티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맨시티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8경기를 치렀고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2위 또한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과르디올라가 부임한 이후 4시즌 동안 28경기를 치른 시점을 기준으로 맨시티의 성적을 살펴보면 우승을 거뒀던 2017-2018, 2018-2019 시즌과 비교해서 득점과 실점, 승점에 이르기까지 이번 시즌은 모든 측면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시즌은 우승에 실패했던 2016-2017 시즌의 성적과 굉장히 유사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맨시티의 아쉬운 성적은 과르디올라가 부임한 이후 맨시티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압도적인 공격력이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 득점 기록을 보면 맨시티는 여전히 유럽 5대 리그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팀 중 하나지만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를 살펴보면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거나 공격을 진행할 때 실수가 나오면서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먼저 우승을 기록했던 시즌 맨시티의 공격에서 가장 큰 특징은 사네와 스털링으로 이어지는 측면 공격수들이 좌우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라인을 측면으로 끌어내고 상대 수비라인에 공간이 생길 때 중앙 미드필더인 데브라이너와 다비드 실바가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따라서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 이렇게 스털링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상대 측면 수비수가 측면으로 끌려 나오면 이때 데브라이너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맨시티의 문제는 이렇게 상대 측면 수비수를 측면으로 끌고 움직이는 측면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무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왼쪽 측면 공격수인 사네가 지난 시즌부터 주전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이번 시즌에는 부상으로 경기를 소화할 수 없게 되면서 스털링을 왼쪽, 베르나르도 실바 혹은 마레즈를 오른쪽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발을 주로 사용하는 스털링이 왼쪽, 왼발을 주로 사용하는 베르나르도 실바와 마레즈가 오른쪽에 배치될 때 이 선수들은 측면이 아니라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왔는데요. 따라서 이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측면이 아니라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면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으로 밀집시키는 형태가 만들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경기 장면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네가 경기에 나올 때를 보면 사네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가 측면으로 끌려 나오면서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털링이 사네의 자리에 출전하면 스털링이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중앙에 밀집하게 되는데요. 상대 수비에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는 맨시티가 수비를 공략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털링과 마레즈,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으로 볼을 몰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스털링의 왼발 크로스, 마레즈와 베르나르도 실바의 오른발 크로스가 아무래도 부정확하기 때문에 침투에 들어가는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네와 스털링은 측면에 배치되었을 때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에도 능숙해서 데브라이너와 다비드 실바가 스털링과 사네 이 두 선수와 끊임없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는데 스털링이 왼쪽, 마레즈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른쪽에 배치되면 측면과 중앙으로 오가는 다양한 공격 패턴이 사라진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네가 경기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움직일 때 측면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측면 수비수들이 공격에 가담하면서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고 나올 수 있어야 상대 수비 조직에 공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맨시티의 풀백 운영이 이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맨시티는 사네와 스털링이 좌우 측면에 위치할 때 두 선수가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면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중원의 선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좌우 풀백이 중앙에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는데요. 중앙에서 뛸 수 있는 델프나 진첸코가 왼쪽 풀백으로 나오고 상황에 따라서는 페르난지뉴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움직이고 측면 수비수가 공격에 가담하는 상황이 많아진다면 측면 수비수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과르디올라는 지난 시즌에는 맨디, 이번 시즌에는 칸셀로를 영입하면서 중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측면 공격에 가담해줄 수 있는 측면 수비수를 확보해놓은 상태인데요. 맨디와 칸셀로는 아직 맨시티의 축구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두 선수가 경기에 나왔을 때는 측면 공격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좌우 풀백이 공격에 가담하기보다 페르난지뉴와 함께 수비라인 앞에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맨디가 나올 때는 스털링이 중앙에서 움직일 때 맨디가 높게 올라가주면서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패스맵을 비교해봐도 예전에는 사네와 스털링, 다비드 실바와 데브라이너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좌우 풀백인 델프와 워커가 페르난지뉴와 중원에 위치하는 전형을 만들었는데 이번 시즌의 패스맵을 보면 스털링이 중앙으로 들어올 때 맨디가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전형이 만들어질 때가 많은데요. 그만큼 맨시티에게 좌우 풀백의 공격력은 공격의 활로를 찾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좌우 측면을 활용할 때 중요했던 또 다른 부분은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보내주는 페르난지뉴의 패스였습니다.
아무리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넓게 퍼져 있어도 측면으로 가는 패스가 느리다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측면 수비수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도 수비에 발생하는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한데요. 이때 페르난지뉴가 중앙에서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볼을 보내줬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수비 조직에 틈이 생겼고 맨시티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공격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페르난지뉴의 롱패스는 맨시티가 측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시즌 라포르테가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고 오타멘디와 스톤스는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페르난지뉴는 이번 시즌 중앙 수비수로 기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로드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로드리가 수비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페르난지뉴처럼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는 역할에는 서투르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맨시티가 측면을 활용하는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측면을 흔들면서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워졌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라포르테가 이번 시즌 부상으로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다는 것도 맨시티가 측면을 빠르게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중앙 수비 라인에도 킥이 좋은 선수를 배치해서 좌우 측면으로 볼을 빠르게 보내주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콜라로프가 가르디올라 체제에서 중앙 수비수로 기용되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고 콜라로프가 팀을 떠난 이후로는 킥이 좋은 라포르테를 영입해서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라포르테의 정확한 킥이 있었기 때문에 맨시티는 후방에서 측면으로 빠르게 볼을 보내줄 수 있었고 공격의 속도는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라포르테는 이번 시즌 부상으로 8경기밖에 뛰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라포르테의 공백 또한 맨시티가 측면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한편 다비드 실바의 대체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도 맨시티의 공격 작업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비드 실바가 조금씩 정점에서 내려오면서 다비드 실바의 자리에 균도안이나 포덴 혹은 베르나르도 실바가 선발 출장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 세 선수가 다비드 실바가 보여줬던 것만큼의 공격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맨시티는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했을 때 중앙에서는 다비드 실바와 데브라이너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해주는 것이 공격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다비드 실바 대신 출전하는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앙에서는 데브라이너가 홀로 공격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맨시티의 패스맵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왼쪽의 패스맵을 보면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구성될 때 다비드 실바와 데브라이너 두 선수 모두 공격적으로 전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비드 실바 자리에 균도안이 출전했던 오른쪽의 패스맵을 보면 균도안이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데브라이너 혼자 공격적으로 전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줄어든 만큼 맨시티의 공격 패턴은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다비드 실바의 대체자를 찾는 것이 맨시티의 공격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맨시티는 사네와 라포르테의 부재,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되지 않고 있는 페르난지뉴, 여기에 더해서 다비드 실바의 대체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공격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맨시티의 공격적인 문제는 수비 상황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라포르테가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고 오타멘디나 스톤스가 이번 시즌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수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공격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줄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맨시티의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가르디올라가 어떤 방법으로 맨시티의 불안정한 경기력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가르디올라의 전술적인 능력은 맨시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가르디올라의 전술적인 해결책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